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오상진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유용준 교수님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서울편 출간을 기념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오늘 북토크는 네이버를 통해서 생중계로 진행되는 만큼 유용준 교수님께 많은 분들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실 텐데요. 댓글로 참여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때그때 질문을 제가 대신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용준 선생님을 특별히 소개해드리는 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너무나도 유명한 분이시잖아요. 명지대 석좌 교수시고 전 문화재청장을 역임하신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은 분들이 또 네. 반가워하실 텐데 네. 네,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홍준입니다. 번번이 이렇게 책을 내면은 독자들하고 이런 방식으로 만나는 것이 반갑기도 하면서 또 한편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네. 네. 아무튼 묻는 만큼 대답하겠습니다. 네. 예, 답사기 네, 시리즈의 또 네. 독자이고 팬으로서 네, 또 이 네.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나 진심으로 또 영광으로 생각하는데요. 네.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첫 시리즈가 나온 이후에 벌써 25년이 지났더라고요. 네, 저도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되네요. 예. 93년에 첫 책이 나왔으니까. 네, 입문서적으로는 정말 대단한 판매고를 또 기록하기도 했는데 네. 지금까지 총 시리즈가 390만 부가 네. 나갔다고 해요. 국내 입문서적으로는 최다 판매 부수를 기록했다고 하고요. 네. 이번에 나온 서울편도 열흘이 채 안 됐는데 벌써 10만 부가 네. 판매됐다고 하는데 부담도 되실 것 같고 기쁘기도 하실 텐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책이 몇 부 나갔는지는 전 잘 모르고요. 예. 출판사에서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인쇄는 마누라 통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그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계속하다 보니까 예. 이 책이 저 개인의 작업인 것을 넘어서 그 독자들과 이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하고 같이 호흡했던 그 자취가 되니까 네. 내가 망가지면 안 되고 또 이 책의 명예에 누가 될 것 같으면 지금 이 순간에 끊는 것이 더 낫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서울편은 써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예. 우리나라 문화유산 답사기를 쓰면서 서울편을 얘기하지 않고 마침표를 끊었다가는 저 자신도 좀 불만족스럽고 독자들도 서운해할 것 같아서 성심으로 쓴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파트로 생각한 거가 이제 두 권이 나왔습니다. 예. 앞으로 3권은 사대문 안에 있는 인사동, 북촌, 서촌, 성북동에 우리 조선시대 문인들, 근대의 인물, 현대인들이 살아간 자취를 얘기하고 네 번째는 한강과 북한산에 있는 유적들을 망고강산으로 유람하듯이 네. 편안하게 보는 책을 쓰려고 합니다. 네, 말씀만 들어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네. 사실 이번에 출간된 이제 서울편 네. 또 유홍준 교수님이 고향이 또 서울로 네.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 고향부터 시작을 해서 네. 쭉 퍼져나갈 거라고 또 네. 생각을 하는 게 또 일반적일 텐데 네. 왜 이렇게 서울에 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답사기를 처음 쓰기 시작했을 적에 사실 학생들을 데리고 우리 문화유산 답사를 책 쓰기 전에 한 10년 동안 쭉 해오면서 네. 우리 학생들이 감동받는 것은 어떤 면에서 석굴암이나 불국사 같은 그 교과서에 나오는 유적보다도 남도의 땅끝에 갔을 적에 거기에서 다산 정약용 선생 강진 유배지 같은 데에서 보고 정말 걔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저도 놀라고 나만 마음에 있었던 게 아니라 그래서 이 국토의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한 곳 그래서 오히려 그 옛날의 서정이 살아있는 곳부터 이야기를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한국 사회 성격상 그 책 한 권에는 이 팔도를 적당히 배분을 했어요. 예. 소외되지 않았다고 보여주기로. 그 과정에서 서울은 3권에서 몽천토성
그러니까 석천동 이야기, 백제 얘기하고 유권에서 경복궁을 얘기했는데 이 제주도 편을 쓴 이후, 일본 답사기를 쓴 이후는 저도 그렇고 독자들이 그 여기저기 쓰는 것보다 이 집중해서 쓰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 반응이 있어서 아예 그럼 본격적으로 서울을 얘기하자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네. 얼핏 보면 뭐 그 고성이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사실 굉장히 현대적인 도시잖아요. 네, 서울은. 그렇죠. 근데 책을 읽으면서 저도 그런 고정감이 좀 깨지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오늘 라이브에서 그 서울편에 대한 방대한 얘기를 뭐 다 하지는 못하겠지만 네. 여러모로 좀 전달해 주시면서 많은 분들께 또 즐거운 또 정보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난 이 책 읽으라고 썼는데 책은 안 읽고 나보고서는 이 생방송으로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이중으로 힘든 거 같아요. 사실 V앱 네. 이 라이브가 네. 아이돌 가수 위주로 진행되는 방송이 많거든요. 출판계의 아이돌로 그- 대접을 받는 시간이 아닌가 그래서 생각이 들고요. 어디 가서 강연할 적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예. 제가 물어봐요. 여기 책 읽고 온 사람 손 들어보라고 그러면은 한 3분의 1 듣고 예. 나머지는 저 안 들면은 읽으신 분은 복습으로 생각하고 안 읽으신 분은 예습으로 생각하고 들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뭐 보시는 분들도 예습 복습 뭐 아니면 유영준 교수님에 대한 팬심 네. 여러 가지가 합쳐서 다 함께 계시리라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일본 교토를 책에서 네. 사찰의 도시 또 중국 소주를 정원의 도시라고 하는 것과 비견해서 네. 서울을 궁궐의 도시라고 명명을 해주셨어요. 네. 5대 궁궐의 도시라고 해주셨는데 사실 뭐 궁궐이 많다는 건 알겠지만 궁궐의 도시라고 생각해 본 적은 별로 네, 없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정의를 딱 듣고 나니까 뭔가 와닿더라고요. 맞죠. 예. 네. 이게 궁궐하고 궁하고는 다르거든요. 예. 어떤 분이 영국에 가면은 팰리스 단어가 붙은 윈저공 팰리스가 있고 뭐 웨스트민스터가 어떻고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버킹엄 정도. 네, 버킹엄도 그렇고. 근데 또 프랑스 가면은 뭐 그랑 빨레, 그 푸티트 빨레 해서 진짜 번역해서 큰 빨레, 작은 빨레 하면서 그 빨레 하고 다니거든요. 예. 그거는 궁이지 궁궐은 아니에요. 궁궐은 루브르나 베르사유 같이 왕이 직접 통치한 곳이 궁궐이죠. 우리도 서울에 5대 궁궐 말고도 운영궁, 연희궁, 육상궁, 남별궁 그런 궁 얘기하면은 한 3, 40개가 있어요. 그건 왕가의 집이란 뜻이죠. 근데 이거는 완전히 왕이 거기 앉아서 통치를 했고 그 왕이 통치를 한다고 하는 데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이 의전을 치르는 외전이 있어야 돼요. 경복궁으로 치면은 근정전이 있고 창덕궁에는 인정전이 있고 창경궁에는 명정전이 있고 덕수궁에는 중화전이 있고 거기에서 외국 사신이 왔을 적에 아니면은 국가에서 큰 의식을 했던 그 자리가 조선 왕조 500년 역사 속에서 이렇게 계속 자리를 옮겨가면서 또 그리고 독특하게도 만약을 위해서 별궁을 하나 두는 이궁 체제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게 한양도성이라고 해봐야 18.7km 예전으로 치면서 4대문 안에. 네, 4대문 안에 거기에 궁궐이 5개가 있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세계 유례를 볼 수가 없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각 궁궐이 자기 특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궁궐 5개만 이렇게 답사를 했을 적에 오는 느낌이 교토에 가가지고 뭐 료안진이 기요미즈데라니 이걸 그 답사할 때 또 수저라고 그 소주라고 우리가 흔히 우리는 얘기했는데 상해차의 항주 소주. 네, 항주 소주 하는데 거기에 9개 중에서 졸정원이 아주 유명하죠. 그리고 유원, 그 망사원 이런 곳을 보면은 여기가 진짜 그 사찰의 도시, 정원의 도시 이렇게 되고 참 그 사람들이 영악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할 적에 묶어서 했어요. 수조우는 정원 9개를 묶었고 교토는 사찰 14개에다 신사 3개를 해서 17개를 동시에 그 묶어서 해놓으니까 교토 가보면은 이 사찰 유네스코 세계유산 그게 있잖아요. 뭔가 테마가 있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서울도
5대 궁궐을 딱 해서 했으면은 더 임팩트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서울 사람, 대한민국 국민이 그것을 그렇구나라고 먼저 인식을 하고 사용을 하고 즐겨야 되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제가 강조를 한 겁니다. 네. 궁궐이 이번에 나온 책 두 권의 또 중심을 이루고 있는 뼈대인데요. 막상 또 책의 시작은 궁궐이 아니라 표지에도 나와 있는 종묘를 선택하셨습니다. 한 나라를 움직이는 데는 이데올로기가 있어요. 그것이 기독교가 되기도 하고 불교가 되기도 하고 자본주의가 되기도 하고 사회주의가 되기도 하죠. 조선 왕조는 유교를 이데올로기로 했거든요. 유교를 이데올로기로 했을 적에는 이 사찰이나 교회당 이런 것이 아니고 문묘와 무묘 그리고 그분이 왕인 이유를 뿌리를 얘기해주는 종묘가 있어야지 이 상징성을 가져요. 이데올로기에. 그러니까 우리 연속극 보면은 종묘 사직을 어찌하시려고 종사를 어찌하시려고 막 그 임금을 닥달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직은 먹고 사는 농사의 기본인 거고 종묘는 조상 대대로 그 나라를 지켜왔던 뿌리를 얘기하기 때문에 서울을 여기에다 짓기로 한양을 짓기로 9월 달에 결정을 하고 제일 먼저 터파기를 한 건 경복궁보다도 종묘를 먼저 터파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종묘에서는 1년에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반드시 그 제례를 지내고 그리고 그 종묘 건축이 태종 때 만들어진 거 거기에다가 계속 처음에는 5칸이었는데 그다음에 7칸으로 11칸으로 해서 마지막에 19칸이 됐어요. 그리고 영영전에 또 다른 분들 여기서 빠져나가신 분들을 모여서 전부 34분이 되죠. 근데 참 묘한 것이 조선 왕조가 딱 끝나니까 저도 책에서 읽었는데 순종이 식구실에 들어가고 영춘왕이 그 영영전에 들어가니까 이제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고 딱 건물 지은 만큼 딱 놀랍더라고요. 놀랍죠. 좀 더 짓지 그러면. 근데 종묘는 그거보다 가면은 참 놀라운 감동을 건축적 감동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건축적 감동을 받는 것이 우리는 한옥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고 그리고 익숙하니까 잘 못 느끼면서 그냥 참 특별하다 이러고 지나갈 수 있는데 세계적인 건축가들은 이 종묘에 와가지고서는 엄청난 그 감동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분들은 뭐 말 길게 하지도 않아요. 이 서양에 파르테논 신전이 있으면 동양에 종묘가 있다. 그 말 한마디가 이 신전이라고 하는 것은 장엄하고 엄숙해야 되는데 그것을 서양적인 정서로 표현한 거는 파르테논 신전이면 동양적인 정서는 종묘에서 보라. 그거였고 그러니까 그런 질문은 받지 않지만은 서울에 있는 건물 중에서 최고 하나만 뽑으라고 했을 적에는 오히려 종묘 건물이 정전이 더 와서 조선 왕조의 뿌리도 그걸 얘기해야 그다음에 궁궐을 얘기하기 때문에 종묘부터 시작했어요. 네. 저는 사실 답사기 출간이 이렇게 약간 추워지는 시기보다는 약간 봄에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첫 장을 읽으면서 왜 지금 출간하셨는지가 이해되더라고요. 딱 종묘보기가 책에서도 언급하셨다시피 가을에 겨울에 이게 표지에 나온 것처럼 참 눈 오는 토요일 주말에 너무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종묘에 가시면은 책에 강조했지만은 지나가기 쉬운데 그 길 따라서 쭉 들어가서 종묘 앞에 있는 신문 앞에 딱 들어서면은 앞에 정전이 117m예요. 참 상상 밖의 그 길로 펼쳐지는데 동양에서 가장 긴 목조 건축이죠. 근데 그 앞에 있는 월대라고 하는 그 마당이 앞마당이 우리 발에서 같은 레벨에서 전개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슴 높이에서 전개돼요. 이게 탁 받쳐 있다는 느낌이 들고 그 집이 19개 칸의 그 기둥하고 그 맛배지붕 선만 있는데 뒤에는 또 참나무 숲으로 해서 자연스러운 걸로 지어놨기 때문에 예, 예. 이 프랑크 게리가 하여튼 그 파격적인 건축가로 유명한 프랑크 게리가 15년 만에 가족을 데리고 그걸 보러 다시 와서 한 이야기. 한국인들은 이런 조상들이 유산을 남긴 거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그 얘기도 일부러 제가 한번 강조해서 전했어요. 글을 읽으면서 왠지도 모르게 약간 뿌듯한 느낌이 그렇죠.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책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그 이제 종묘에 관련된 재미난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세종대왕의 절대음감 이야기. 그거는 뭔가 많이 알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의외로 후민정음은 얘기를 많이 들었으면서 사실 후민정음도 만드는 과정에서 최만리하고 언어학 논쟁하는 거를 보면은 우리가 그냥 임금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계몽군주였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내용은 그래요. 이 유교를 들어온 게 중국제가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들어올 적에 중국 음악이 같이 재래 음악이 들어왔잖아요. 예약이라고 하는 거죠. 정악으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평소에는 우리 노래를 듣잖아요. 세종대왕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평소에는 향악 우리 음악을 듣다가 돌아가신 분한테 갑자기 이 정악을 중국 음악을 해주면은 그분들이 이걸 알아듣고 그 영혼을 달래겠냐. 우리 음악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보태평과 정대업이라고 하는 게 이를테면 용비어청가를 그 음악으로 만든 거예요. 종묘의 뿌리를. 근데 그거를 지팽이를 두드리면 장단을 치면서 하루 만에 작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일 것 같지만은 그 다음 얘기. 그 박연이 그걸 다 지시를 받아서 하잖아요. 박연이 악기로 편경을 만드는데 경석이라고 하는 대리석이 우리나라에 없었어요. 그 중국 거 수입해서 쓰는데 그거가 이 시대마다 받아온 게 다르고 깨지고 해서 해놓으니까 도레미파솔라시도라고 하는 이 궁상각지우 해가는 그 음계가 맞지가 않는 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거를 정확하게 만드는데 시연을 하는데 박연이 새로 만든 것을 딱 시연하는데 정말 소리가 맑고 전에 중국에서 들어온 것보다 우리 것이 훨씬 더 좋다. 그런데 다만 이 치금이 조금 낮은 것 같은데 왜 그런가? 그게 무슨 얘기냐면 도레미파솔라시도에서 라시의 음이 조금 그 차이가 덜 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박연이 가서 봤더니 이렇게 기역자로 꺾어지는 환경을 썰기 위해서 먹줄을 튕겨가지고 먹줄대로 끊었거든요. 근데 다른 건 먹줄이 다 지워졌는데 이 치금에 해당하는 거 도레미파솔라시도의 라에 해당하는 것만 먹줄이 남아 있었대요. 그래서 그걸 깎아놓고 치니까 이제 됐다고. 참 세종대왕은 그 매력의 끝이 어딜지가 참 궁금하네요. 요담에 영릉 답사기 쓸 적에는 이제 또 이 여론조사하는 얘기에서부터 그 훈민정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요담에 책으로 쓸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은 창경궁으로 넘어가는데요. 창덕궁. 창덕궁으로 넘어갑니다. 1권에 사실 거의 절반 가까운 내용을 할애해서 창덕궁 내용을 이제 써주셨는데 조선 건축의 거의 모든 것이 다 있다고 모든 것을 다 담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참 역사의 아이러니 같은 건데 태종이 그 왕자의 난 일으켜서 형제를 죽이고 그 형님 2대 정종이 무서워서 개성으로 가니까 또 거기 가서 또 난을 일으켜서 이 왕이 돼가지고 서울로 돌아오면서 지은 지 10년 조금 지났는데 경복궁을 안 오고 새 집으로 지은 게 창덕궁이란 말이에요. 그 비극적인 그 왕자의 난을 겪은 산물로 나타난 것은 창덕궁이었어요. 근데 신하들이 반대했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거 짓느냐고 많은
고통이 있는데 또 이렇게 대고를 집니까? 그랬더니 내가 말 안 하려고 했지만은 그러면서 시작하는 거가 내 형제를 죽인 피 냄새가 나는 거기 있기 싫었다. 그리고 궁이라고 하는 곳은 만약을 대비해서 또 하나의 궁을 예비로 갖고 있는 것이 양궐 체제에 맞으니까 나는 창덕궁에서 있고 그리고 경복궁은 더 보강을 해서 의전을 치르는 데는 거기서 하겠다. 그리고 박자청에게 경회루를 지라고 명해서 그 멋있는 경회루를 설계해서 시공까지 8개월 만에 다 해놓은 것이 그게 경회루예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역대 왕들이 창덕궁에서 살았어요, 주로. 저는 책을 보면서 그걸 처음 알았어요. 알았어요. 저는 조선 궁궐하면은 나 왕들이 경복궁에- 다 경복궁에서 네, 일도 네, 하시고 네. 뭐 거기서 네. 사시고 그러시는 줄 알았는데 네. 오히려 더 오랫동안 더 많은 왕들이. 그 이유는 창덕궁이 편하거든요. 사람 이 경복궁은 광화문에서 흥례문, 근정문 해서 들어가서 근정전 뒤에 숙소가 있단 말이에요. 네. 아주 오피셜해서 그 직선과 좌우 대칭이 주고 있는 긴장감, 그게 사람들을 옥죄는 거는 어쩔 수 없거든요. 근데 창덕궁은 처음부터 진입로가 이 도남문에서 인정전 가는 거가 기역자로 꺾었다 니은자로 꺾어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그 뒤에 숙소가 있는 게 아니고 심전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오른쪽에 사정전이라고 하는 근무하는 거, 그 오른쪽에 응접실로 시정당, 침소로 대조전, 그리고 그 뒤 너머로는 정원, 비원을 만들어 놨으니까 네. 이 민현식이라고 하는 내 친구 건축가하고 이 창덕궁을 볼 때마다 태종이 여기에 또 하나를 진 거는 참 역사 속에서 아이러니처럼 우리에게 좀 문화유산의 복이다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한대요. 대한민국 한국인의 DNA를 가진 사람이면 그가 왕일 경우 근정전에서 살고 싶지 않았어요. 저 경복궁에서 살고 싶지 않았을 거라고. 그 시기가 어느 때가 되던 별궁을 지어서 나가지. 그리고 그 건물은 땅이 시키는 대로 지었다는 거죠. 언덕을 등지고 높은 데로 이렇게 가면서 건물을 배치해서 인간적인 분위기가 넘기고, 그 다음에 외국의 큐레이터하고 아트 크리틱이 주로 내가 만나는 손님인데 그분들 얘기가 세계 어느 나라 궁궐보다도 창덕궁이 휴먼 템처, 인간적 채취를 느끼게 하고 궁궐이면서도 휴먼 스케일을 지금 그 크기가 갖고 있는 위압감이 주지 않아서 참 훌륭한 문화를 갖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국민들은 자금성 보고 경복궁은 뭐 조그마니 이렇게 크기만 갖고 자기 비하를 하는데 예. 그것은 크다, 오래됐다, 또 화려하다, 이것이 가치 있다라는 그 평가 기준에서 얘기할 때 그런 것이죠. 참 가보셨나? 자금성 가면은 거기 뭐 때문에 내가 걸어갔다 왔는지 알 수가 없어. 땡볕에 한도 없이. 계속 무한 반복되는. 그렇죠. 예. 그 크기는 커서 되게 스케일은 그게 있죠. 처음에 압도하고 압도돼, 그걸로 예. 끝이에요. 예. 거기서 그냥 보고 끝나면 더 오히려 좋은데 이 자객이 못 들어오게 나무도 하나도 그렇죠. 안 심었다고 네.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삭막하죠. 조금 약간 그런 느낌이 근데 받았습니다. 창덕궁에서 더 매력적이라고 할까? 할 수 있는 것은 이 공간을 계속 확대하면서 언덕 너머에 그냥 숲이었어요. 숲. 예. 그 한 골짜기 따가서 인근마다 정자를 놔가지고 후원을 만들어서 17개래요. 내가 쉬어보니까 더 많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정자가 다 다르게 생겼고 그 위치에 정자가 있음으로 해서 이 예술적 인문적 가치가 완전히 살아나는 거예요. 그 정자 문화가 다 있죠. 어느 날 파빌리온에 정자가 있는데 예. 우리 고속도로 지나가거나 또는 기차 타고 가다가 어느 한 지역을 지나는데 산자락에 정자 하나 보이면은 완전히
그 역사와 모든 거가 다 살아있는 것 같잖아요. 그 저긴 뭐가 있을까? 또뭐 운치가 막 운치 살아나는, 그거 예. 있죠. 그러니까 자연을 이용해서 우리를 이 정원과 건축 개념을 한 거는 그건 우리의 정말로 자랑스러운 전통이고 이 시대에도 이어가야 한다고 나는 생각해요. 저는 그 궁궐 안에 있는 네. 그 각종 전, 뭐 네. 이런 그 명칭들 들이, 중에 네, 저는 네. 대조전 얘기가 참 되게 재밌더라고요. 재밌죠. 물론 요즘에 네, 뭐 네. 논리로서는 조금 네, 예. 그렇죠. 대조전이 클 때자 만들 조자 전각적 전자인데 예. 우선 궁궐에 가면은 이 희정당, 선정각, 대조전 이렇게 돼 있는데 전자가 붙은 거는 왕과 왕비가 살았다는 집이에요. 예. 왕이 근무했거나 잠을 자거나 그리고 전 바로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당. 당은 응접실 같은 걸로 한다든지 그 레벨이 하나 아래고 그 다음에 규장각, 선정각 하는 것도 이제 근무하는 곳으로서 이제 의미를 있는데 예. 대조전은 큰 것을 만드는 집, 큰 놈 만드는 집, 왜 임금이 부인하고 자는 집, 그러니까 후세를 만들어서 큰 인물을 만드는 집이다. 보통 유교는 약간 감추고 네. 약간 좀 그럴 텐데 이렇게 되게 노골적인 이름을 왜 붙였을까요? 그 처음에 경복궁을 지으면서 그 이름을 지은 거는 정도전이에요. 42개인가 그럴 거예요. 거기에 그 경복궁의 정전이 근정전이잖아요. 그 근정전이라고 하는 것을 지으면서 왜 근정전이라고 했나 그 얘기가 나와요. 네. 그 얘기가 부지런하면은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부지런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부지런한다고 하는 것이 일에만 부지런하라는 것이 아니라 쉴 때는 쉬라는 뜻입니다. 이런 식의 아주 높은 차원의 그 얘기를 붙여요. 네. 근데 이 창덕궁의 경우에는 서거정이 지었는데 그 인정전, 어진 정치를 베푸는 곳이라든지 이 시정당 밝은 그 마음으로 정무를 보는 곳 하면서도 이 대조전에 들어갔을 적에 그 직설적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한 번씩 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그 대조전이 임팩트 있게 느껴졌었어요. 왕이 되게 부담을 갖고 그래서 들어갔을 실제로 것 같아요. 대조전에서 대조된 예가 별로 없어요. 아, 거기서 왕이 별로 안 태어났죠. 태어났어요. 예. 왜냐하면은 왕비 후궁 소생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후궁이 있는 곳으로 창경궁, 경희궁 그쪽에서 많이 났고 예. 대조전은 저 중전 마마가 주로 머무는 곳이었죠. 네. 뭐 다양한 얘기 나누다 보면 네. 뭐 정말 시간 네. 가는 줄 모르고 또 말씀 네. 나누게 되는데 또 서울편 또 2권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거기에 나오는 백석 동천에 대한 얘기는 그 네. 뭐랄까 한편의 미스터리물 추리 소설을 보는 느낌을 들었어요. 그래서 네. 예, 이 백석동천을 사람들이 잘 모를 텐데 자문박이라고 불리는 창문 뒤쪽에 네. 그러니까 자문 터널 그 고개 위에 오른편 숲속이에요. 그 왼쪽 편 숲에는 흥선대원군의 석파정을 비롯해서 옛날에 안평대군 몽유도원도로 유명한 안평대군의 무게정사는 왼쪽에 있었고 오른쪽은 그냥 숲이었는데 거기에 영조 때라고 생각해요. 그때 어느 도사 같은 사람이 허미트라고 얘기하죠. 은일자적인 삶을 위한 집을 지었다가 주인이 계속 바뀌어서 나중엔 추사김정희의 소유였는데 1930년대 신문에도 그 백석동천이라고 하는 곳이 사진으로 한양에 저 서울에 볼만한 곳 10곳 했는데 그 뽑혀서 나오기도 했어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청와대에 경호구역이 생기면서 그 정자는 없어졌는데 청와대 경호구역 안에 들어가 있어서 누구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 동네 이름이 백사실이라고 그러거든요. 흰 모래가 흐르는 그 계곡이다. 그러니까 그 말을 가지고
백사 이항복이 여기서 살아서 백사실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예, 엉뚱하게 생각해서 백사 이항복은 거기 있지 않고 저 배화 요고 있는 피루인데 예, 거기가 그 백사 이항복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랬는데 그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돼 가지고 재판을 받을 때까지 6개월 동안 청와대 안에만 있었어요. 밖에 나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책만 보고 북악산 등산하는데 나중에 6개월 되니까 심심하기도 하고 해서 청와대 경호 저 안쪽에는 구석구석 보다가 이 백석동천을 보고 아, 세상에 이렇게 신기한 곳이 있는가 하고 네. 물어봐도 아는 사람도 없다가 네. 내가 문화재청장 되고 가서 이 내력을 얘기했더니 그렇게 중요하면 문화재청이 가져가라고. 그리고 경호구역을 북악스카이의 위쪽으로 옮겨버렸어요. 아, 네. 문화재 그쪽 쓰라고요. 그래서 네. 사적으로 지정했다 지금은 국가 명승으로 지정하고 예. 데크를 놓아서 그 주춧돌 연못이 있을 때 있는데 정자의 그 기둥 그거만 해놨는데 내가 책 속에서 흔히 얘기할 때 보면 폐사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 절에 답사 다니면 절에 많이 가는데 답사의 등급이 초급, 중급, 고급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 초급은 뭐 불국사라든지 송광사 이런 법주사 이런 데처럼 큰 절, 쉽게 얘기해서 돈 내야 들어가는 절. 네. 흔히 뭐 많은 분들이 뭐냐 그게 초급이죠. 예. 네. 유명하니까 해인사고 통도사고. 예, 뭐큰 산에 보면 또 큰 절 하나씩 있잖아요. 그다음에 중국 코스는 그 깊은 산 속에 있어서 돈 안 내도 들어가는 절대. 그거는 돈 받는 인건비가 그만큼 안 들어오니까 아예 처음부터 안 받으니까 그만큼 고즈넉하고 좋죠. 그 세 번째 고급은 절도 중도 없는 폐사지. 가문사 얼마나 멋있어요. 터에 쌍탑만 탁 있잖아요. 네. 그리고 남한강변에 있는 거돈사터 같은 데 보면은 환상적이죠. 거기에 또 합천 영암사터에 쌍사자 석등만 있는 거. 그 폐허에 주춧돌만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림을 마음대로 그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백석동천은 바로 이 폐 원림인데 거기에 집 있는 것보다 그 정자와 연못에 발을 담근 정자의 돌기둥 4개인가? 4개만이 딱 서 있는 거. 그리고 그 사이트는 위치는 풍광이 아주 편안하고 좋은 곳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은 많이 가요. 아마 백석동천 광팬들이 많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를 원망할 거예요. 자기네들만 혼자 앉아서 즐겼는데 이제 이거 보고서 혼자만 하는 맛집이 아니라 다 하는 맛집이 돼버린 거죠. 그 대신 안전한 것이 여기는 자동차가 못 들어가요. 한참 걸어가야지 되니까 네네. 그렇게 같이 즐기는 곳이죠. 꼭 가보기를 권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뭐 많은 분들이 실시간으로 또 질문을 올려주고 계신데요. 궁금한 점 중에 눈에 띄는 질문 몇 개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 선생님 부채 들고 있는 거 궁금해하시는 분이 또 계신데요. 부채요. 어떤 부채인지. 이게 부채가 내 메모지예요. 그리고 여기 그림을 그려가지고 백혈병 돕기, 불우이웃 돕기 자선 경매가 있어요. 그럴 때면은 제가 그림이나 글씨를 써가지고 그 옥션에 내주고 또 좋아하는 사람 또 나 찾아오는 사람 있으면은 뭐 기념이 되게 이제 가끔 지금 얘기하면서 내가 나팔꽃 지금 그리고 있는데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차를 타면서 나 운전은 잘 안 하고 버스 기차를 하거든요. 그 안에서 책 읽는 거는 어지러운데 다음번 글 쓸 때에 무엇을 쓸까 잊지 않으려고 메모해 놓은 거가 여기 한 편에 실려요. 부채마다 부채가 내 설계도죠. 이게 뭐 수백 개가 쌓여 있어요. 지금 그동안 있던 거 버리지 않은 게. 그리고 여행 가면은
누가 또 부채 갖고 와서 해달라고 그러면 아주 흔쾌히 내가 잘해주죠. 어디 갈 때마다 꼭 네. 그러면 유홍준 교수님은 부채와 함께 하시겠네요. 그렇죠. 가방에도 꼭 한두 개는 꼭 있죠. 네. 댓글 중에 또 뭐 이건 많이 네. 질문을 받으실 것 같은데 네. 네. 예. 외국인들한테 네. 가장 추천해주고 싶은 곳이 서울에, 어디인가? 서울에서. 예, 뭐 서울편 얘기를 하고 네. 있으니까. 네. 서울에서는 되겠죠. 무조건 종묘와 창덕궁이죠. 예. 그리고 그 두 개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잖아요. 네. 이 외국인 우리가 추천하는 것보다 우리나라의 외국 건축가 유명한 사람의 집들이 많이 세웠죠. 예. 그 뭐 세상 떠났습니다. 자하 하디드, DDP, DDP. 그리고 진 사람이 있고 또 안도 다다오의 한솔 뮤지엄 산이나 본테 박물관지 뭐 리움의 뭐 렘쿠라스, 마리오 보타 이런 사람들 있죠. 이분들이 우리나라의 건축 의뢰를 받으면 한국적인 정서를 의식하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건축을 보러 가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이탈리아에 건축 주문 받았다 했을 적에는 그 옛날 전통에서부터 자연 그걸 봐야 되죠.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감동하는 거는 종묘의 건축, 창덕궁의 후원, 그다음에 부석사와 병산서원, 그리고 송광사, 해인사 같은 깊은 산사. 이 5개까지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이게 세계에 안 알려졌는가? 마치 백석동천 안 알려지듯이 국민들에게.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이죠. 뭐 그만큼 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가치를 우리가 세계에다가 이렇게 알리고 하는 것을 좀 그동안 경제력이라든지 또 바쁘고 우선 한국 그 물질 하는 거에 이 능력을 키워야지 이제 일로 오는 건데 너무 개발하고 네. 돈 버느라 네, 정신이 그러니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다른 것도 여러 개 보죠. 보지만은 그 줄여서 얘기한다면은 서울에서는 종묘와 창덕궁의 후원 그거는 거기를 안 봤으면은 한국을 안 갔다 온 거나 똑같죠. 네. 추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다시 책 내용으로 돌아가세요. 네. 최근 뭐 아까도 유네스코 얘기를 하셨는데 한양 도성이 등재되지 못하는 것을 굉장히 네. 아쉬워하셨어요. 네. 한양 도성이라는 것이 또 전쟁을 위한 네. 그런 건축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양 네. 도성만의 어떤 매력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양도성이 이제 유네스코에 등재하려다가 심사하는 데에서 좋은 점수를 못 받아서 아예 드롭을 했어요. 왜냐하면 떨어지고 나면은 다시 신청을 못 하니까 이제 다시 준비해서 하려고 하는 거죠. 남한산성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됐는데 한양도성이 안 됐다고 하는 거는 뭔가 심사가 잘못됐던 준비를 잘못했던 둘 중 하나예요. 제가 문화재청장으로 있었으면 남한산성 등재할 적에 한양도성, 남한산성, 북한산성 묶어서 했을 겁니다. 그랬으면 그냥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한양도성이 안 됐다라고 얘기할 적에는 우선 성벽이라고 하면 우리 국민들도 외적을 방어하기 위해서 쌓은 그 높은 성벽을 얘기하죠. 생각을 하죠. 그 중국에 있는 각 성들, 일본의 오사카 성 같은 거, 유럽의 중세의 성 이런 거를 생각하는데 한양도성은 전쟁에 대비해서 쌓은 성이 아니고 도읍지 수도의 품위를 위한 울타리로 지은 거였어요. 다시 얘기해 갖고 영어가 쉬워요. 포트리스가 아니고 시티월이었어요. 만약에 그걸 포트리스로 지려고 하면은 세계 어느 성체나 공통된 거예요. 성벽 밑에 해자를 파야죠. 그렇죠. 거기에 그래서 물을 담아가지고 못 들어오게 해야지. 이거는 도성의 품위를 놓고 도둑 들어오는 거, 야간 통행 금지 막는 거, 그 정도면은 충분한 거였고, 네. 서울을 지을 적에 태조 이성계가 신도안도 갔다 오고 무학재
아래 그 안산 아래 신촌 쪽에다가 짓자는 것도 그 얘기도 듣고 하다가 결국은 이 자리를 잡아가지고 지으면서 무학대사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여기는 어떠냐? 그랬더니 무학대사가 두 마디 했어요. 도성을 쌓으면은 수도가 될 만합니다. 도성을 쌓으면. 그리고 두 번째는 신하들하고 상의한 다음에 결정하십시오. 내가 결정해놓고 신하들의 반대받지 말고 신하들을 설득을 해서 이 여론의 검증을 한 다음에 하라고 그 도성을 쌓으면이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뭔가 수도로서의 어떤 그렇죠. 위상을 네, 좋은 품위를 거죠. 근데 다른 나라 같으면은 평지니까 평지에 동서남북에 놓고 성벽으로 이렇게 돌아갔는데 우리는 북악산, 인왕산, 낙산, 남산 이거를 기준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연적인 울타리가 품위를 놓고 외국 사람 얘들을 보면은 저녁에 한양도성에 불 켜잖아요. 그거 보고서는 여러 사람들이 감동을 하면서 내가 옛날에 만난 미국의 엘레노어 하튼이라는 그 여류 평론가가 백남준에 대해서 그 강연하기 전에 자기는 처음으로 20년 전 얘기예요. 처음으로 서울에 왔는데 이렇게 호텔방에 앉아서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산이 감지되는 도시는 처음 봤다. 그래서 서울은 랜드마크가 되는 건물이 필요 없는 도시였다. 여러분들은 참 좋은 그 로케이션 속에서 살고 있다.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싶다고 백남준 얘기하기 전에 그 얘기를 한 것이 그랬나 그 사람들에게 그런 생각도 해요. 나도 그렇지만은 내가 지금 서울에 관광 왔다고 생각하고 지금 걸어 다니거나 눈 뜨고 보면은 모든 게 다 신기할 겁니다. 인천공항에서 들어올 때 그 장대한 한강을 따라서 멀리 북한산 보이는 것부터가 거기에 이런 대도시가 있으리라고 생각 안 가는 것 같지. 그러니까 이 세계 문화를 경험해 본 속에 우리가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를 우리가 너무 익숙해 가지고 몰랐던 것을 하나씩 얘기를 하면서 드러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는 또 동묘의 발견도 이 책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또 부분이었어요. 아, 그건 독자가 발견한 거지 나는 발견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찾은 거죠. 동묘는 뭔지도 모르죠. 벼룩시장이나 뭐 구제품 그렇죠. 팔고 이런 구제품 팔고 저 황학동 벼룩시장 그쵸. 얘기하고 천덕꾸러기 역할을 하고 또 거기에 가면 동묘공원이라고 되어 있고 그런데 쉽게 얘기하고 성균관은 공자님을 모신 문묘예요. 그 문무 아니에요. 무를 모시는 곳은 조선시대 처음에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문을 숭상해가지고 우리 그건 다 배워서 알잖아요. 무면 안 만들었어요. 그런데 임진왜란이 터졌잖아요. 임진왜란 터지면서 명나라 구원군들이 오니까 장수들이 자기네들의 관습에 따라서 진지에다가 관악묘를 세웠어요. 고금도에도 있고 상주, 안동, 남원, 서울, 남대문 밖에 이렇게 장수마다 세웠죠. 그때 이제 명나라에서 여기 장수가 돌아가면서 명나라 황제한테 얘기를 해서 황제가 이 돈까지 보내줬어요. 이 관악묘를 하나 지으라고 국가에서. 근데 서울에 남관악묘가 남대문 뒤에 관악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남관악묘라고 하고 이 동대문 옆에 짓는 거는 동관악묘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일제 강점기에 참 그것도 또 희한해요. 일본 사람들이. 이 관악묘가 또 관우 신앙이 이제 무속화돼 가지고 여러 가지로 변질이 되기도 했는데 일본 그 식민지 통치하는 사람들은 관악묘는 임진왜란 때 일본군하고 싸우면서 만들어진 항외 유적이다. 그런 개념에서 관악묘를 또 전부 탄압을 해가지고 그 조각상을 그냥 바다에다 집어 던지기도 하고 폐쇄를 시켰어요. 그러면서 서울의 동서남북에 다 있었는데 거기 있는 것들 남관악묘는 개인 거니까 놔두고
그 고종이 만들었던 북서 관악묘 유물은 동관악묘로 다 옮겨놓고 그건 다 학교로 분양되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누가 거기에 큰 신경을 쓰지를 않았죠. 그때 이제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각성이 근래에 일어나가지고 하는 중인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동관악묘가 갖고 있는 가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역사를 제대로 복원한다는 의미가 있고 현재적 가치로는 이 동관악묘의 동자도 이제 빼버려도 돼요. 이 관악묘라고 또는 무묘라고 하는 것이 관우묘가 있다 그러면은 중국에서 온 요커는 무조건 거기를 가게 돼 있어요. 중국의 최고 가는 신은 공자도 아니고 모택동도 아니고 관우예요. 그건 개인 집에도 있고 음식점에도 있고 그 공장에도 있고 수십만 개의 관우묘가 있고 실제로 식당에 식당만 가보면 있잖아요. 관우의 네. 그 그리고 동상 같은 것들이 정초에 보면은 그냥 관우 그림 갖다 붙여놓죠. 관원장이 내 자신을 보호해줄 뿐 아니라 제복을 준다고 하는 거 겹했거든요. 네. 그래서 동관악묘를 관악묘라고 정식으로 해주고 요코를 갖다 놓으면은 향만 팔아도 아마 큰 그 수입이 될 거예요. 더군다나 중국 사람들 향 하나를 하는 게 아니라 한 다발씩 하잖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또 명나라에서 직접 또 그 황제가 그렇죠. 예. 명나라 황제가 현판도 써서 줬고 그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더 기가 막힌 것은 중국의 관악묘가 본격적으로 나온 게 명나라 말기예요. 예. 근데 이게 명나라 말기 유물이잖아요. 유적이잖아요. 중국에 이렇게 품이 있는 관악묘가 없어요. 거기도 문화대혁명 거치면서 그렇죠. 다 그 박살이 났고 또 현대에 세속화되면서 아주 조악한 것들이 많은데 우리는 품위도 있고 그리고 우선 역사 내력이 거기 주련들 쫙 있는 것이 중국에서 온 사신들 그리고 개화기 쪽에 개항기의 중국 상인들이 그 사람들이 또 관우한테 와서 빌어야 되니까 온 김에 거기 써놓은 것들이거든요. 예. 그 히스토리하고 다 하면은 서울에 엄청난 명소가 되는데 11월 달에 공사가 일단 끝나죠. 네. 그래서 내가 그 뒷부분을 이야기를 못 했는데 그때 공사가 끝나면 궁극적으로 관악묘는 그대로 복원하고 다른 데에서 옮겨온 유물들은 무묘 전시관으로 해서 놓으면 그 황학동 벼룩시장과 함께 큰 관광 코스가 된다고 봐요. 근데 사람들이 뭐 외국인에게 보여줄 땐 깔끔한 거 보여주는 것이 맞다고 그 프로토콜로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해외여행 갔을 적에 제일 재밌는 건 벼룩시장 보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삶의 채취를 보는 거 아니에요? 아마 난 그렇게 해서 서울 더군다나 DDP에서 10분이면 갔잖아요. 걸어서 그렇게 연계를 하길 희망하고 아울러서 거기에 문화적인 것을 20세기 최고 가는 화가 두 사람 박수근과 백남준의 살던 곳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도 고마워서 신기해서 그걸 연계해가지고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또 새롭게 11월이 지나면 저희 그 매력을 또 느낄 수 있을 거라는 그러면 생각이 듭니다. 네. 책 곳곳에 그 서울에 대한 그 유 교수님의 기억들이 많이 묻어나는데 예전에 살고 계신 서울과 지금의 모습은 굉장히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저만 해도 사실 창경궁에 동물원이 있었다는 거를 저는 이제 들어서 알고 있지만 가본 적은 없거든요. 그렇죠. 요즘 우리 젊은 분들이 서울을 이렇게 좀 즐겼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으신가요? 이제 인사동 같은 경우에 젊은이들이 많이 가고 우리 서울의 가장 대표적인 전통 문화 거리잖아요. 예. 그래서 가면은 아마 국화빵하고 호떡 사 먹는데 줄 서가지고 그리고 아기자기한 그 가게들 보고 그 다음에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는 뭐 찻집이라든지 또 사람 구경 그걸로 즐기는데 인사동이 인사동일 수 있는 거는 거기에
이 근대 사회로 들어오면서 고서점이 있었고 화랑이 있었고 민예품 가게가 있었고 그 맛있는 한정식 집이 있었고 이 합쳐서 인문정신 또 문기 이것이 살아있는 거리가 결국은 오늘의 인사동 전설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즐길 적에 그 뿌리를 기억을 하면서 그 다음에 즐기면은 그 거기에서 뭐 저 콩다방이나 별다방 하는 거 말고 그 전통적인 곳을 이렇게 보면서 저게 있어서 서울이고 저게 있어서 인사동이다 네. 하는 것을 보면은 훨씬 더 그 공간을 더 행복하게 즐길 것이고 예. 난 그게 나쁘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젊은 세대는 언제든지 업투데이트한 걸 좋아하게 돼 있거든요. 그거를 나무랄 수 없는 거죠. 지금도 이 네. 발전된 기술로 그럼요. 그 시청자분들과 네. 예, 작가님, 교수님이 만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근데 그 뿌리를 얘기하자면은 내가 답사기를 쓰게 됐던 그 계기가 아마 옛날부터 이런 거를 쓰고 싶었던 그거가 축적돼 있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중국의 유명한 동정호수. 동정호 얘기는 다 들어봤잖아요. 거기에 악양루라고 하는 그 정자가 있는데 중국의 유명한 문인 광마략이 동정호를 얘기하면서 네. 가봤더니 그냥 어지럽고 그 지저분한 물 떠 있는 거를 보면서도 그래도 여기 악양루가 있어서 이태백이 두보가 시를 읊은 것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도 서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네. 인사동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 거기 살다 간 사람들의 그 평범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는 분 또는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의 남긴 자취 그것을 좀 느끼면서 강제로 읽힐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를 본인이 확인하던 어떤 책으로 하든 인터넷으로 하든 좋은 안내서가 있을 거예요. 또 정 없으면 이제 내가 3권 나올 때까지 기다리든지. 그래서 그걸 보면은 읽고 가서 보면은 그 집은 저 집이 저렇게 모양새는 저래도 저 집의 뿌리가 저런 거였구나 이런 그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아니, 교수님이 남겨주신 명언 중에 네. 아는 만큼 보인다 할 말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저는 네. 전혀 부담으로 와닿지 않고 네. 그냥 내가 네. 정말 아는 만큼 보는, 보인다. 네. 즐기는 네. 그런 마음가짐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 내가 그 얘기할 적에는 책에 쓸 때도 화가 나서 쓴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요? 네. 아니 공부는 안 하고 이 자연미와 달리 문함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역사의 유래에서부터 뭘 공부를 해야 아는 건데 자기가 무슨 천재라고 가서 탁 보고 좋을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니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내가 그 우리 영남대 학생 걔 이름도 알아. 야, 그 집 알아. 아는 만큼 보인다. 너 좀 알고 가서 보고 해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사람들에게 참 누구 말대로 참 프란시스 베이컨이 아는 것은 힘이다라고 한 거 이래로 우리들 가슴에 와서 닿았다고 얘기해요. 의도치 않게 이렇게 네, 또 그렇죠. 예. 내 책에 나온 거는 100% 실화예요. 예. 에피소드를 억지로 소설적으로 쓴 건 하나도 없고 그래서 내가 미안한 일이 몇 개 있어요. 거기에 실명을 쓰지 않았으면 좋았는데 실명을 그 다음부터는 내 실명을 안 쓰고 이제 뭐 돌려서 쓰기 시작을 했죠. 이 자리를 빌어서 조금 좀 미안했다까지는 아니겠지만 네. 사과는 이미 했고 손해 본 사람들 여럿 있죠. 그리고 젊은 초창기에는 굉장히 날카로웠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내가 문화재청장이 되리라고는 1초도 생각 안 하고 문화재청은 뭐 하는 곳인데 여기를 이렇게 방치했느냐가 수도 없어요. 내 청장 되고 그거 찾아서 고치느냐고 아주 고생 많이 했어요.
아 근데 지금도 네.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네. 아직까지도 그런 애정과 네. 관심이 많이 느껴집니다. 아, 애정으로 얘기하고 또 글맛을 내기 위해서 좀 강하게 하고 한 거는 괜찮은데 예. 당하는 사람은 아픈 예.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답사기 2권에 썼듯이 유조학선 무조학불 술이 있으면 신선을 배우고 술이 없으면 부처를 배운다 하는 그런 그 느긋한 게 있어서 네. 전같이 그렇게 그 날카롭거나 또는 공격적인 글은 이제 못 쓰겠어요. 그러면 글 속에서 또 네. 변화된 유 교수님의 매력을 또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어떤 사람 그 변질됐다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저 사람도 이제는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갔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내 본질이 변한 게 아니고 인생의 연령의 리듬. 40대 60대 후반에 40대처럼 글 쓰면은 그건 자발머리 없어서 받을 수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해서 40대 60대 글같이 늘어진 글 쓰면은 조로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안 따라왔겠죠. 네. 시대 변화를 읽어가는 것도 뭐 당연히 중요하고 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또 새로운 모습을 개인의 보여주- 리듬이 예. 있죠. 그거는 내가 미술사 공부하면서 단원 김홍도 그림에 40대 그림과 50대 그리면은 완전히 다른 작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예, 아주 초창기에는 세밀하게 그리다가 그 말년으로 갈수록 버릴 거 버리고 집약적으로 해서 예술적으로 더 높이 감동 주는 거로 갔거든요. 네. 내 글은 그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연령의 리듬은 있는 겁니다. 조금 본인 스스로도 달라진 게 많이 느껴지시나요? 나는 똑같아요. 난 진짜 나 체감하는 나이는 50 안 됐는데. 예. 아까도 전에 제가 그냥 사담으로 여쭤봤는데 네. 아직도 체력엔 전혀 문제 없으시다고. 문제 없죠. 그거는 우리 학생들 데리고 대학 학부 애들, 대학원 애들하고 답사 가면은 예. 내가 앞장서 가지고 가는데 애들들이 쩔쩔매고 오지. 내가 야 천천 가자 이런 일은 없죠. 네. 글 쓰시면서 뭐 답사도 다니시면서 되게 재미났던 에피소드 같은 것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서울편에서도 그런 일이 혹시 있었나요? 시청자분들도 그런 질문도 많이 또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진짜 재밌는 거는 책에 썼겠죠. 근데 그 공개할 수 없는 그 이야기들은 이제 뭐 사석에서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진지한 얘기로 이걸 하죠. 내가 49년 1월이니까 6.25 직전에 그 서울 통인시장이 있는데 통인동 서촌에서 태어나가지고 6.25 때 안성으로 피난 갔다가 예. 다시 돌아와서 산 곳은 창성동 130번지인데 그 집은 지금 카페가 됐는데요. 옛집은 헐리고 그리고 청운초등학교를 다녔어요. 초, 중, 고를 전부 걸어서 다니는 인근의 학교를 다녔고 대학 4학년 때까지 거기서 살았으니까 아주 서울 토박이인데 이 고향이라는 느낌도 없이 그 앞을 지나다녔는데 이 서울 답사기를 쓰기 위해서 이 창작가 위평사에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서베이하는 답사에 참여할 사람을 그 인터넷으로 모집해서 40-50명이 같이 다녔거든요. 네. 그때 내 국민학교 동창 2명을 불렀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오니까 고향이더라고요. 그냥 지나갈 적엔 거기가 내 고향 같지 않았는데 태웅이하고 요식인데 셋이서 만나면 야 저기 효중이네 집 있던데 그리고 여긴 뭐 그래서 고향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내가 어떻게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싶은데 지금 하신 것 같은데. 저 상권에 써야지. 그리고 어떤 데는 당황스러운 거가 전에는 여기 지저분해서 가기 싫었는데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된 거 보고 와, 방금 특히 저 지금 저- 약간 소름 돋았어요. 방금 하신 그래요? 말씀 듣고. 친구가 오니까 고향이다. 네. 그 인왕산에 있는 그 수성구지 안평대군이 살던 집터가 거기에 그 아래쪽에 옥인 아파트라고 하는 아주 슬럼화된 아파트가 있어서 안 갔어요.
근데 지난번에 갔더니 싹 걸고 수성구지에 그 돌다리도 그림처럼 이렇게 복원을 해놓은 거 보고 얼마나 반갑고 고마웠는지 한참 있다가 왔고 그 요식이 태웅이하고 야 니네 집 지금 거기 그 어떻게 됐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나갔어요. 네, 그런 추억도 이제 고스란히 또 차후에 담겨질 네. 책들에 또 지금 출간된 책들에 담겨 있겠네요. 그리고 내가 국민학교 55년도에 1955년도에 입학했고 국민학교 6학년 때 4.19가 났거든요. 네. 근데 59년에 우리 청국민학교 앞에 흐르던 개천을 복귀했어요. 예. 그리고 경복궁 동십자각에서 삼청동으로 들어가는 길 있잖아요. 거기 삼청동 그 천이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도 있었어요. 아, 거기가 천이 있었나요? 그렇죠. 저는 몰랐어요. 몰랐겠죠. 예. 그 개천이 흘러서 저쪽 중학동으로 이렇게 흘러서 청계천으로 흘러가는 그 개천이 있었거든요. 나는 그러니까 그 길을 가면은 그 영상을 갖고 가거든요. 거기 내 친구 규재라고 하는 놈 집이 있어서 그 개천으로 이렇게 지나가다가 또 개천 밑에 내려가기도 했고, 내가 다닌 동숭동 대학 앞에는 그 대학천이라고 하는 개천이 있었잖아요. 그래 그 앞에 저 학교로 들어가는 다리를 우리는 미라보 다리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고 맨날 미라보 다리로 다니고 했는데, 이 영상을 또 조선시대까지 가져갔을 적에는 또 다른 그림이 있는데, 이거를 내가 그 손자에게, 아들에게, 후손들에게 어떻게 그 아름다운 추억으로 그려줄 수 있는지, 그러니까 현재의 밑바닥에 흘렀던 모습을 사진들을 동원해 가지고선도 우리가 잃어버린 옛날이 되지 말고 추억의 옛날이 되게 하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3편을 쓸까 해요. 네. 말씀만 들어도 막 그려지고 그래요? 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아쉽게도 시간 관계상 네. 이제 이 시간을 마무리할 때가 네. 또 된 것 같습니다. 네. 또 많은 독자분들이 또 네. 기대를 또 하시고 책을 또 읽고 계실 텐데요. 네. 독자분들께 남기고 싶은 말씀 한 말씀 있다면. 뭐 제 책은 안 읽어도 돼요.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뭐 봐도 되고 강연한데 그 핵심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독자들이 내 책을 읽고 나중에 기억하는 거는 네. 그 집을 몇 년도에 누가 짓고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 건 다 잊어버리고 그 속에서 살았던 사람의 얘기는, 에피소드는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에피소드가 우리 인생에 뭐 이렇게 소름 돋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하잖아요. 네. 신경 써서 읽으면은 눈치를 챘으리라고 믿는데, 1, 2권을 읽어보면은 태정태세 문단세에 나오는 27왕 중에서 영영전에 모셔졌던 그 짧은 기간에 있었던 임금 빼고, 뭐 정종이라든지 뭐 단종이라든지 이런 분 빼고 각 왕의 모습이 건물에 하나씩은 드러나요. 효명세자가 연경당에서 있는 모습, 정조대왕이 전독정에서 했던 거, 헌종이 낙선제에서 그 글씨 쓰면서 그림 본 이야기, 그리고 심지어는 연산군이 세검정 가면서 흥청이 망청이하고 어떻게 논 거.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왕을 모습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왕이라고 하는 그 팔자가 참 불쌍한 팔자죠. 어려서부터 네. 그 교육 속에서, 그래서 환갑을 못 살고 그 스트레스로 일찍들 죽고 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왕조 500년을 유지했던 것은 그런 왕가의 채통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이었음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기는 힘듭니다만은, 그 경회로 있잖아요. 태종이 경회로를 지었을 때 이름을 6가지를 짓고 하륜 대감한테 이 중에 하나를 골라라. 그것이 뭐 어떤 거는 남양루, 뭐 저 여름에 시원하게 한다, 뭐 이런 것까지도 있었어요. 근데 경회로를 택했어요. 그 경사로운 모임의 자리다. 그래놓고 뭐라고 그랬냐면은,
하나의 건물을 세우는 것은 국가를 경영하는 거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굽은 것은 바르게 해야 되고 위태로운 것은 안정시켜야 되고 땅은 다져서 굳게 하는 것은 국가의 기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과 같습니다. 대들보와 기둥이 튼튼해야 되는 것은 무거운 것을 받치는 건 약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석가래와 문차등살이 가는 것은 각자가 자기 역할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여기에 제비가 날아들어서 서로 즐겁게 인사하는 것은 백성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이고 파리가 날아들지 않는 것은 간사한 자들이 오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잠시 때를 빌려서 여기에서 연회를 할 때 높이 추녀가 들려져서 넓은 시야를 보는 것은 우리의 안목을 생각하게 하고 위에서 내려다보면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이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 루데에 올라와서 하루 여기에서 연회를 한다면 그것이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루는 공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 문장을 읽고 내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하여튼 이 워딩은 틀려도 컨텐츠는 이런 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숙종대왕이 애련정을 지면서 내가 여기서 즐기려고만 이거를 진 건 아니다. 내가 결제하고 모든 것이 한가할 적에 골룡포 벗어 던지고 평복을 입고 남학진 신고 여기에 와서 어떻게 하면은 간사한 자들을 물리치고 네. 산으로 도망간 인재를 찾아낼까? 나 그런 생각을 했다. 이런 그 왕들과 신하들이 이 경륜을 하면서 했던 그 고뇌들, 그것을 우리가 건물을 통해서 있을 적에 그 고궁이 더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워질 겁니다. 난 그거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 예. 방송 일정만 아니면 쿠션이나 이렇게 네. 갖다 놓고 계속 말씀을 없어도 나 할 수 있는데 예, 또 아쉽지만 네. 이게 마무리를 해야 네.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또 서울편 출간을 기념해서 오늘 네이버 북토크 이용준 교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어떻게 즐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돼서 이어질 시리즈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교수님 오늘 정말 수고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